여군 최초의 삼성 장군의 군단장 여성이 과거의 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삭발하고 사찰로 가서 비구니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 사찰에 조폭들이 찾아와 여승을 조롱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리산.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그 이름처럼 산은 깊고 웅장했다. 천왕봉에서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능선은 계절마다 다른 빛깔의 옷을 갈아입었고 그 품에 안긴 만물의 생명은 저마다의 소리로 존재를 노래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 거대한 산줄기, 그 중에서도 하동 땅에 자리한 쌍계사는 신라시대부터 천년의 법등을 이어온 고찰이었다. 그 쌍계사에서 다시 두어 시간을 땀 흘려 올라야만 닿을 수 있는 외진 절벽 위 작은 암자 하나가 구름에 매달린 듯 위태로우면서도 고고하게 서 있었다. 비로암. 비로자나부를 모신다는 그 이름처럼 암자는 속세의 모든 소음과 욕망을 발 아래에 둔 채 오직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이곳에 해인 스님이 홀로 정진하고 있었다. 속명 차수현. 그녀가 어깨 위 세 개의 별이 빛나던 군복 대신 몸에 선이 드러나지 않는 무채색 승복을 입은 지 7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가 될지도 모를 여성 삼성 장군, 철혈의 여제라 불렸던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잊힌 이름이 되었다. 매일 동틀녘이면 법당의 향을 피우고 낮에는 텃밭을 일구거나 낡은 경전을 읽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좌선에 드는 것이 그녀의 삶 전부였다. 혹독했던 군 생활로 단련된 몸은 50 중반의 나이에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보다 더 혹독했던 자기 성찰의 시간은 그녀의 눈빛을 깊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도 평화로웠다. 해인 스님은 직접 짠 작은 바구니에 야생 도라지와 취나물을 가득 담아 암자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암자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막던 눈썹이 미미하게 찡그려졌다. 평온한 일상에 끼어든 불청객들. 고요한 산사의 공기와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탁한 욕망의 냄새가 진동했다. 암자 마당에는 검은색 세단 3대가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서 내린 대여섯 명의 사내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암자 곳곳을 훑어보며 떠들어댔다. 딱 붙는 검은 셔츠 위로 흉측한 문신이 꿈틀거렸고 귀에 거슬리는 부산 사투리가 산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고 있었다. 이야 마으직이네. 여서 보니까 섬진강이 발밑에 다 보이네. 우리 행님 형님 안목은 진짜 알아줘야 한다. 였다가 우리 VVIP 행님들만 모시는 비밀 아방궁 하나 지으면 돈다발이 그냥 굴러 들어오겠는데요. 그들의 중심에 선 유난히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사내가 만족스러운 듯 턱을 쓰다듬었다. 그는 부산을 근거지로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름잡는 전국구 조직 천마파의 행동대장 마동철이었다. 일단 요중불나게 자리 잡은 절간부터 치워야 할 거 아니가. 여 비구니 하나 산다했제? 적당히 돈 몇 푼 쥐어주고 좋은 말로 타이르라. 안 되면 알제? 마동철의 말에 부하들이 저속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한마디 한마디가 오물처럼 해인 스님의 귓전을 더럽혔다. 스님은 조용히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들 앞에 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가냘픈 비구니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인일들로 소란을 피우십니까?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해인 스님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부딪히는 듯 청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의 바위와도 같았다. 마동철이 어기적거리며 스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이 위아래로 스님을 훑었다. 수행? 연불 외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누군지 아요? 부산의 천마파다 이 말이다. 스님, 우리가 이 땅, 이 절 다 사기로 했거든요. 좋게 말할 때 짐 싸서 내려가이소. 우리가 이사비는 넉넉하게 챙겨드릴게. 이곳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땅이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땅입니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해인 스님의 단호한 대답에 마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할망구가 보자 하니까 간댕이가 부었나? 우리가 지금 좋게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지. 스님이고 뭐고 우리 행님 눈밖에 나면 뼈도 못 추린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마동철이 위협적으로 손가락질하며 스님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혜인 스님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먼저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빨라서 마치 그 자리에 환영이 하나 더 생긴 듯 했다. 스님의 손이 마동철의 뻗은 손목 안쪽 총관척 맥이 뛰는 곳을 가볍게 휘감았다. 그리고는 그의 몸무게를 역이용해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틀어내렸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마동철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졌다. 하지만 땅에 부딪히기도 전에 스님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정확하고 깊숙하게 찔렀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갔다. 대장님, 이 미친년이. 경악한 부하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었고 다른 이들은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허공만 갈랐다. 혜인 스님은 쓰러지는 마동철을 방패 삼아 몸을 회전시키며 달려드는 자들의 다리와 팔의 관절, 힘의 중심이 되는 혀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격했다. 투둑, 퍽, 으드득. 둔탁하고 불길한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어깨가 탈골되고 무릎이 꺾이고 팔꿈치가 부서졌다. 비명은 사치였다. 공격당한 자들은 신음할 틈도 없이 쓰러져 마당을 뒹굴었다. 그 모든 과정이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혜인 스님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당 한가운데에 섰다. 그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수행자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며 한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졌던 가장 차갑고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사람의 몸은 작은 우주와 같아서 함부로 다루면 쉽게 부서지는 법. 하물며 타인의 몸을 해하려는 자는 스스로의 몸이 먼저 부서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리산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마동철은 갈비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공포에 질려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단순한 무술고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저것은 살인 기술이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연마해온 폭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병기의 움직임이었다. 한 번의 자비는 베풀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곳의 고요를 깨트리러 온다면 그때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들을 보낸 자에게 똑똑히 전하라. 혜인 스님은 싸늘하게 말을 맺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법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마동철은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치욕과 분노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그는 전화를 걸었다. 행님. 여깁니다. 부산. 1이 단디 꼬였습니다. 네. 그냥 비구니가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전화기 너머 부산의 심장부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이름은 권도율. 천마파를 대한민국 최고의 지능형 범죄 조직으로 키워낸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지닌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행동대장이 겁에 질려 울먹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괴물이라니. 세상에 어떤 괴물이 내 일을 망친단 말인가.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 했다. 직접 가봐야겠군. 그 지리산의 괴물이란 작자 얼굴이나 한번 보러. 권도율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가 얼굴을 확인하러 가는 그 괴물이 20년 전 자신의 심장을 찢어놓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단 한 사람이 차수연일 줄은. 운명의 맷돌은 잊혔던 시간을 다시 갈아내기 위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동철과 그 일당이 쥐 죽은 듯 사라진 후 비로함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혜인 스님은 그 정적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임을 알고 있었다. 어제의 폭력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주인은 곧 모습을 드러낼 터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불공을 들이고 텃밭을 가꿨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지리산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레이더처럼 미세한 변화와 기척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틀 후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었다. 암자로 향하는 유일한 오솔길 저편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지는 수십 개의 발걸음 소리. 어제의 오합지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잘 훈련된 군대처럼 절도 있고 위압적인 발걸음이었다. 산새들이 울음을 그치고 바람마저 숨을 죽였다. 해인 스님은 손에 든 호미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섰다. 잠시 후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사내들이 암자 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마치 의장대를 사열하듯 길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나이는 50대 후반.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몸을 감싸고 있었고 유명 브랜드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롭고 지적이었다. 조폭 두목이라기보다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나 냉철한 M&A 전문가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그의 고요한 표정 이면에 숨겨진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은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바로 천마파의 수장 권도율이었다. 권도율의 시선은 곧장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인 스님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 마동철을 반죽음으로 만든 비구니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조소가 걸려 있었다. 과연 어떤 대단한 여자인지 그 정체가 몹시 궁금했다. 그러나 암자 마당에 홀로 서 있는 해인 스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췄다. 그의 냉철하던 동공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수연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은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해인 스님의 강철 같던 마음에도 거대한 균열이 일었다. 권도율. 20년 전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도려냈던 이름. 그녀가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가장 차갑게 버렸던 남자. 그가 어떻게, 왜 여기에? 시간이 멈췄다. 20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20여 년 전 그녀는 육군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장교 차수연 대령이었다. 그녀의 삶에는 오직 군대와 조국, 그리고 별을 향한 야망만이 존재했다. 그런 그녀의 잿빛 인생에 권도율은 한 줄기 눈부신 햇살처럼 나타났다. 그는 안보 관련 학회의 후원자로 위장해 그녀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재미교포 출신의 성공한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한 그는 해박한 지식과 세련된 매너, 그리고 군인인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따뜻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차수연은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빠져들었다. 군복을 벗고 그와 함께하는 주말은 그녀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달콤한 휴식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평범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꿈은 악몽으로 변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브리핑에 참석했던 그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신흥 범죄 조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스크린에 뜬 천마파의 수괴, 권도율의 사진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사실 부산을 기반으로 전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던 것이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기 혐오였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국가의 암적인 존재와 사랑을 나누었다니. 이것은 그녀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치욕이었다. 그녀는 그날로 권도율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다. 한마디 설명도 없이. 마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더욱더 독하게 군에 매달렸다. 사적인 감정은 독약이라고, 자신은 오직 국가와 결혼한 군인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그녀는 대령에서 준장으로 소장을 거쳐 마침내 여군 최초의 군단장이라는 신화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그 영광의 끝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지리산에 이름 없는 수행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남자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기 위해 암흑가의 제왕이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해인 스님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리산의 안개처럼 낮고 고요했다. 권도율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였다. 그는 도열한 부하들도 잊고 홀린 사람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당신이, 차수연 장군이, 왜 여기에 스님으로? 이게 대체 무슨? 속세의 이름과 직위는 모두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해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수행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비구니일 뿐입니다. 해인, 스님. 권도율은 그 낯선 호칭을 힘겹게 은조렸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단신으로 때려 눕힌 괴물의 정체가 바로 차수연이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내 부하들을 그렇게 만든 게 당신이었어? 해인 스님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의 도량에서 소란을 피우기에 작은 가르침을 내렸을 뿐입니다. 작은 가르침? 권도율이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의 그 작은 가르침 때문에 내 조직 전체가 발칵 뒤집혔소. 차수현. 아니, 해인 스님. 내가 왜 20년 전에 당신에게 버림받아야 했는지 나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른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문이자 가장 깊은 상처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니. 운명이란 게 이토록 잔인한 것이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스무해 묵은 원망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해인 스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당신이 나를 속인 조폭이었기 때문이라고, 내 신념과 당신의 세계는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 역시 그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모두 지나간 인연입니다. 이제와 부질없습니다. 부질없다고? 내 20년 세월이 당신에게는 부질없는 것이었나? 권도율의 목소리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결심한 듯 차갑고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조수호 스님. 지난 인연은 접어두지. 오늘은 사업가 대사업가로 이야기합시다. 난 이 땅이 필요하고 당신은 이 땅을 지키려 하고 있어. 내 부하들을 보니 당신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더군. 하지만 당신 혼자서 내 천마파 전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는 해인 스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왜 모든 걸 버리고 여기에 숨어 지내는지 나는 알아내고야 말겠어.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설령 당신이 부처의 제자가 되었더라도. 그의 집요한 눈빛 앞에서 해인 스님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과거의 망령이 권도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권도율의 서늘한 선전포고는 해인 스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렸다. 그의 집요한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뇌리에 봉인해두었던 7년 전 그날의 풍경이 지옥도처럼 펼쳐졌다. 그녀가 왜 철혈의 여제라는 신화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빛나는 삼성 장군에서 이름 없는 수행자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 참혹했던 이유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시계는 7년 전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 III 군단장 차수연 중장. 그녀는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세우며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다. 남성 장교들도 버거워하는 기갑, 포병, 보병 사단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 군단을 지휘하는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다. 그녀의 멘토이자 군 원로였던 황평길 대장은 그녀를 가리켜 전략의 천재이자 무쇠의 심장을 가진 지휘관이라 칭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차수연은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그녀의 군단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싸워 이기는 부대로 정평이 나 있었다. 비극의 씨앗은 그러나 그녀의 가장 빛나는 장점이었던 혁신과 추진력에서 싹텄다.
차수연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AI 기반 자율 포격 통제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목표물을 자동 타격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스템이었다. 수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그녀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논리로 밀어붙여 시범 운용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 새로운 시스템의 성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진홍의 계곡 작전이 시작되었다. 훈련 당일 작전 통제소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차수연은 군단장석에 앉아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가장 신이 많은 부관 이진우 대위가 서 있었다. 이 대위는 육사 수석 졸업에 명석한 두뇌, 그리고 무엇보다 차수연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존경심을 가진 그녀가 아들처럼 아끼는 장교였다. 대위, 준비는 완벽한가? 네, 군단장님. 모든 시스템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진우 대위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차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훈련만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자신의 군사 철학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으리라. 작전 개시. 차수연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명령이 통제소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포진지에서 K-59 자주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AI 통제 시스템이 가상의 적 좌표를 향해 포탄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위로 포탄의 예상 탄착 지점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통제소의 모든 모니터가 일순간 깜빡이더니 알아볼 수 없는 오류 코드로 뒤덮였다. 이게 무슨 시스템 오류, 통제 불능. 통제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AI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가상의 적을 향하던 포탄의 예상 탄착 지점이 연합군이 대기하고 있던 안전구역으로 순식간에 변경되었다. 포격 중지. 당장 포격 중지시켜. 차수연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통제 불능 상태의 AI는 모든 수동 개입을 거부했다. 수십 발의 155 고폭탄이 아군과 미군의 머리 위로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콱콱콱쾅. 통신 장비를 통해 지옥의 비명과도 같은 폭발음과 사람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차수연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통제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헬기를 타고 미친 듯이 현장으로 날아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문자 그대로 진홍의 계곡이었다.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불타는 장비의 잔해,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찢겨나간 아군과 미군의 시신들. 생지옥이었다. 그녀는 넋나간 사람처럼 시신들 사이를 헤맸다. 그리고 한 시신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진우 대위였다. 그는 다른 부상병을 감싸 안은 채 온몸으로 포탄 파편을 막아낸 모습 그대로 숨져 있었다. 그의 찢어진 군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보였다. 그의 어머님께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차수연의 입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를 죽인 것은 적군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시스템, 그녀의 야망과 오만이 만들어낸 괴물이 그녀의 군대를, 그녀의 아들 같은 부하를 집어삼킨 것이었다.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명의 한미 장병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최악의 참사. 언론은 연일 철혈의 여제가 부른 핏빛 참극이라며 그녀를 마녀 사냥했고 한미 동맹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황평길 대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어떻게든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차수연은 모든 것을 거부했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저에게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날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철혈의 여제 차수연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신화에서 역적으로 추락하여 세상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지리산으로 숨어들었다.
매일 밤 핏빛 계곡의 악몽과 이진우 대위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참회하고 또 참회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독한 과거의 회상에서 빠져나온 해인 스님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업보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권도유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암자를 빼앗으러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애써 묻어버린 과거와 그녀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해인 스님은 결심했다. 이 암자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속죄의 공간이다. 그 누구에게도 설령 그것이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라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다시 한번 철혈의 여제가 되어야만 했다. 권도율의 차가운 눈빛은 지시가 아닌 덫을 놓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그의 손짓에 따라 훈련된 늑대떼처럼 조직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다. 3명은 정면에서 시간을 끌고 다른 이들은 측면과 후방으로 조용히 돌아들어가 퇴로를 차단하고 협공할 기회를 노렸다. 한 군단을 지휘했던 해인 스님은 그들의 움직임이 길거리의 패싸움이 아닌 잘 짜인 전술에 기반하고 있음을 즉시 간파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7년 전 수십만 대군이 움직이는 거대한 작전판을 내려다보던 철혈의 여제 시절로 돌아간 듯 얼음처럼 차갑고 맑아졌다. 크아! 정면에 조직원 하나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해인 스님은 그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그의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가볍게 쳤다. 뚜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이 역방향으로 꺾였다.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스님은 그를 방패 삼아 뒤따르던 자의 발차기를 막아냈다. 그녀의 싸움은 무용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해체 작업에 가까웠다. 최소한의 움직임,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녀는 상대의 급소를 노리지 않았다. 대신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어깨,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무릎, 무기를 쥔 손목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저 전현이 사람이 맞나?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연마한 폭력의 문법이 그녀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무력했다. 그녀의 몸짓에는 분노나 살기가 없었다. 오직 목표를 수행하는 기계와 같은 극한의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권도율은 그 광경을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것보다 해인 스님의 표정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 명을 쓰러뜨릴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듯한 깊은 고통에 찬 표정을 지었다. 권도율은 그 눈물의 의미를 읽었다. 그녀는 눈앞의 조폭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7년 전 진홍의 계곡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그녀의 군인들이, 그녀의 아들들이 겹쳐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통해 과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한 명을 무력화시킬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하나씩 확인하며 스스로를 벌하는 끔찍한 고행을 치르고 있었다. 아수라의 싸움터 한가운데서 그녀는 홀로 지옥도를 걷는 보살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당에는 서 있는 조직원이 거의 남지 않았다. 대부분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탈골된 채 신음하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해인 스님의 승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이마에서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마침내 권도율이 직접 나섰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남아있던 조직원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모두 비켜. 권도율은 정장 상의를 벗어 마동철에게 던졌다. 잘 다져진 그의 상체 근육이 팽팽한 셔츠 위로 드러났다. 차수현. 당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제야 알겠군. 하지만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당신이 지키던 조국도 아니지. 여긴 오직 힘과 돈의 논리만이 통하는 세상이야.
그리고 그 세상의 왕은 바로 나다. 권도율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그의 공격은 조직원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빠르고 간결하며 상대의 허를 찌르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었다. 그의 주먹이 해인 스님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스님은 몸을 숙여 피했지만 그의 발이 이미 그녀의 하체를 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맹렬한 불꽃처럼 부딪혔다. 한 명은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명은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다른 한 명은 과거의 상처를 속죄하기 위해.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두 사람의 20년 세월과 삶의 방식 전체가 충돌하는 처절한 대리전이었다. 수십 번의 공방 끝에 권도율의 주먹이 마침내 해인 스님의 어깨를 스쳤다. 스님의 몸이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권도율이 파고들어 그녀의 목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후두둑. 하늘이 무너진 듯 차가운 빗방울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이 비극적인 싸움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하늘의 통곡처럼. 거센 빗줄기는 마당의 흙먼지와 핏자국을 씻어내고 두 사람의 타오르는 열기를 차갑게 식혔다. 권도율의 손이 해인 스님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다. 빗물에 젖어 서 있는 그녀의 얼굴. 지치고 슬프고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자신을 향한 아주 작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부서져 내렸다. 그는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장대비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싸움의 열기도 승자의 오만도 패자의 굴욕도 거센 빗줄기 아래 속절없이 씻겨 내려갔다. 마당에 쓰러져 있던 조직원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자신들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있었다. 권도율은 멈춘 그 자세 그대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적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란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모두 산을 내려가. 권도율이 빗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옆에서 부축을 받고 있던 마동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행님, 이대로 물러서자는 말씀이십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모두 꺼져. 당장. 권도율의 목소리에 실린 서늘한 기운에 마동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하들을 챙겨 빗속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곧 비로한 마당에는 권도율과 해인 스님 두 사람의 침묵과 거센 빗소리만이 남았다. 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권도율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엇이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을 이런 모습으로 만든 거냐고. 해인 스님은 대답 대신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법당의 툇마루를 가리켰다. 권도율은 말없이 그녀를 따라 툇마루에 앉았다. 스님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주전자에 물을 끓여 따뜻한 녹차 두 잔을 내왔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받아든 권도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해인 스님이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처마의 물기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별을 탐했던 권력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7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타인에게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비를 향해 고해성사하듯 털어놓기 시작했다. 철혈의 여제라는 허명과 그 뒤에 숨은 오만, 완벽하다고 믿었던 AI 시스템에 대한 맹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제물이 되어버린 수십 명의 젊은 군인들과 자신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이진우 대위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괜찮습니다. 군단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왜 우리를 믿지 않았느냐고, 왜 기계 따위에 우리의 목숨을 맡겼느냐고. 그 눈빛이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지리산 전체의 무게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저는 도망친 겁니다. 군인 차수연으로서의 명예, 책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곳에 숨어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썩어가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처연한 빗소리만이 그녀의 고해를 듣고 있었다. 권도율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참혹했기 때문이다. 한참 후 권도율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었다. 귀신에 시달리는 건 당신뿐만이 아니야. 해인 스님은 조용히 그를 돌아보았다. 나한테도 있어.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행님 와 그랬는교라고 묻는 놈이. 내가 죽인 내 동생 같은 놈이야. 권도율은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놓았다. 10여 년 전 조직 내의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직을 떠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던 어린 동생 같은 부하를 마지막 임무라는 이름 아래 사지로 내몰았던 이야기. 그것이 상대 조직의 함정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비정함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눈 감았던 비겁한 과거. 그놈 장례식장에서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 오히려 더 독해졌지. 더 잔인해지고 더 무자비해져야만 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놈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으니까. 당신이 별을 지키기 위해 부하를 죽였다면 나는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 내 동생을 제물로 바친 놈이야. 권도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찻잔 위로 툭툭 떨어졌다. 대한민국 암흑가의 제왕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오열하고 있었다. 전직 삼성 장군과 현직 조폭 두목.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세계.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똑같은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유령의 모습을 보았다. 해인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오열하는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은 비에 젖은 그의 몸을 녹일 만큼 따뜻했다. 당신도 많이 아팠군요, 도율 씨. 그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른 그의 이름에 권도율의 울음은 더욱 서러워졌다. 빗소리와 한 남자의 통곡 소리가 비로함을 가득 채웠다. 두 개의 외로운 십자가가 마침내 서로의 무게를 알아보며 기대어 서고 있었다.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쳤다. 밤새 쏟아진 비에 지리산의 초목은 더욱 짙푸른 색을 띠었고 비로함의 공기는 더없이 맑고 청아했다. 마치 끔찍했던 어제의 혈투와 두 사람의 고해성사를 깨끗이 씻어낸 듯 했다. 권도율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고름을 짜내고 나니 거대한 허탈함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지난 10수년간 그를 이끌어온 동력은 죽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외면하기 위한 끝없는 권력욕과 폭력이었다. 이제 그 명분이 흔들리자 그는 자신이 평생을 달려온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해인 스님은 법당에서 밤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권도율에게 어떠한 충고도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다만 그의 고통이 머무는 공간을 자신의 침묵으로 함께 지켜줄 뿐이었다. 날이 밝자 권도율은 부서진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말없이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돌아가 봐야겠소. 그가 툇마루에 서 있는 해인 스님에게 나직이 말했다. 어디로 돌아가시렵니까? 해인 스님의 물음에 권도율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세운 왕국은 이제 그에게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었다. 그때 암자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미처 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다리가 부러져 쓰러져 있던 마동철이었다. 그는 밤새 비를 맞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권도율의 눈빛이 차갑게 그를 외면했다. 배신당한 왕에게 패배한 부하는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해인 스님은 달랐다. 그녀는 주저없이 마동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어 그를 부축하고 법당 한편에 눕혔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자신의 비상구급함에서 약을 꺼내 그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부러진 그의 다리에 부모까지 정성껏 대주었다. 권도율은 그 광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왜 저놈을 돌보는 거요? 당신을 죽이려 했고 이 저를 빼앗으려 했던 놈인데. 해인 스님이 마동철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의 눈에 어리석음과 욕망이 가득할지언정 그 또한 고통받는 중생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그것은 권도율이 평생을 살아온 약육강식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너무도 낯선 자비의 언어였다. 원수를 심지어 자신을 해하려 한 자까지도 차별 없이 돌보는 그 모습 앞에서 권도율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배신자는 가차없이 제거하고 약한 자는 가차없이 짓밟았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다. 그런데 해인 스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참회하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마저 연민으로 끌어안는 방식. 어느 쪽이 더 강한 것인가?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신인가 아니면 자비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는 저 여인인가? 그의 신념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마동철은 열에 들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자신들의 행님이 저 비구니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을 죽일 듯 노려봐야 할 보스가 고뇌에 찬 눈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경멸해야 할 비구니는 오히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 그의 단순한 충성심의 세계에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보스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무자비하고 강한 야수가 아니었다. 그는 변했다. 저 비구니 때문에 나약해졌다. 마동철의 눈에 존경심과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서서히 의심과 경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권도율은 마침내 결심한 듯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그의 부하들을 수습하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왕의 귀환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 그 왕국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고뇌에 찬 망명자의 발걸음이었다. 해인 스님은 그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권도율의 마음속에 심어진 아주 작은 자비의 씨앗이 머지않아 그가 세운 거대한 폭력의 제국에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자신 또한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리산의 아침은 눈부시게 평화로웠지만 부산의 하늘에는 이미 검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권도율이 지리산에서 돌아온 후 부산의 천마파 왕국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야경은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허한 네온의 무덤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은 온통 지리산의 비와 빛 속에서 함께 십자가를 확인했던 한 여인에게 가 있었다. 변화는 즉시 나타났다. 그는 무자비한 채권 추심을 중단시켰고 상대 조직의 도발에 피해 보복 대신 협상을 지시했다. 그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알던 냉혹한 야수, 피비린내를 즐기던 제왕은 사라지고 고뇌에 찬 철학자 같은 낯선 이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날카롭게 지켜본 것은 마동철이었다. 그는 지리산에서 돌아온 후 권도율의 나약함을 조직 내에 교묘하게 퍼뜨리기 시작했다. 우리 행님이 산에서 홀려왔다. 정신이 나갔다 이 말이다. 비군인연 하나 때문에 우리 대업을 망칠 셈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전부 공멸한다. 마동철은 권도율의 자비와 고뇌를 조직을 위협하는 배신으로 포장했다. 폭력과 공포로 유지되던 제국에서 보스의 망설임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다. 야심가들이 마동철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권도율이 지리산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뒤에 터졌다. 마동철이 권도율의 지시를 어기고 동남아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된 대규모 신규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사업은 천마파의 영역을 넘어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였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권도율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마동철을 집무실로 불렀다. 내 놈 미쳤나? 내가 그런 더러운 짓까지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권도율이 포효했지만 그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는 해인 스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동철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다. 지금이라도 멈춰라. 이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 순간 마동철이 비웃었다. 그에게 권도율의 이성적인 설득은 최후 통첩과도 같은 나약함의 증거였다. 행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너무 늙고 약해졌어. 그 비구니한테 돌아가서 불경이나 외우시라고. 마동철이 손짓하자 집무실 문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흉기를 들고 들이닥쳤다. 권도율이 가장 믿었던 신복들, 그가 직접 키운 칼과 방패들이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완벽한 쿠데타였다. 내 놈들. 세상은 바뀌었소, 행님. 이제 편히 쉬시라고. 집무실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했다. 권도율은 절망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최강의 전사였지만 차마 자신의 부하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 망설임이 그의 움직임을 무디게 만들었고 그 틈을 배신자들의 칼날이 파고들었다. 한순간이었다. 충직했던 부하의 칼이 그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쓰러지면서 자신을 찌른 부하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던 어린아이였다. 마지막 충원입니다, 형님. 제발. 도망치십시오. 그때 유일하게 그의 곁에 남았던 늙은 참모 한 명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절규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시간을 벌었다. 권도율은 참모의 피 섞인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부서진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몸을 던졌다. 피 흘리는 용은 그렇게 자신이 세운 제국에서 쫓겨나 차가운 도시의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제8장 추락한 제왕, 보살의 안식처. 도시의 밤은 상처 입은 야수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권도율은 피 흘리는 복부를 부여잡고 뒷골목을 헤맸다. 그가 알던 모든 안식처는 이제 적의 소굴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추격의 대상이 되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쫓기는 자의 공포와 외로움을 느꼈다. 과다출혈로 의식이 가물거렸다. 그는 차가운 쓰레기 더미 옆에 주저앉았다. 이대로 죽는 건가? 허무한 최후였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도시의 불빛이 지리산의 밤하늘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별빛 속에서 해인 스님의 고요한 얼굴이 떠올랐다. 가야 해. 그곳으로. 그것은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낡은 화물차 한 대를 훔쳐 운전석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는 엑셀을 밟았다. 단 하나의 목적지 지리산 비로암을 향해. 얼마나 달렸을까? 하동으로 들어서는 국도 위에서 그의 의식은 마침내 끊어졌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차에서 빠져나와 마지막 남은 생명의 조각들을 쥐어짜며 산을 향해 걸었다. 피 묻은 발자국이 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막 마친 해인 스님은 암자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풀잎에 스치고 돌부리에 걸리는 소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산문을 열고 나섰다. 그리고 그곳에 쓰러져 있는 혈인을 보고 숨을 멈췄다. 권도율이었다. 도율 씨. 해인 스님은 경악하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숨결은 신라처럼 미약했다. 복부의 상처는 끔찍할 정도로 벌어져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해인 스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도율의 몸을 일으켜 자신의 작은 암자 안으로 옮겼다. 이번에는 응급처치로 끝날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 시절 익혔던 야전 외과 수술의 기억을 모두 끄집어냈다. 그녀는 끓는 물에 소독한 바늘과 실로 그의 벌어진 상처를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다.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 그녀는 부처님이 아닌 군의관이 되어야만 했다. 밤새 계속된 사투 끝에 새벽이 올 무렵에야 겨우 출혈이 멎었다. 해인 스님은 자신의 기력이 모두 소진되는 것을 느끼며 그의 곁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권도율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흘이 지난 후였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다 잠이 든 해인 스님의 지친 얼굴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옥의 문턱에서 한 보살의 희생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권도율은 비로함에 머물며 기적적으로 회복해갔다. 해인 스님은 약초를 달여 그에게 먹이고 정성껏 상처를 돌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더욱 깊이 연결되고 있었다. 권도율은 해인 스님을 통해 자신이 평생을 경멸했던 자비와 희생이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폭력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암자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거의 회복한 권도율이 툇마루에 앉아있는 해인 스님에게 물었다. 수연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다. 해인 스님은 지리산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과거의 권도율은 어제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 속죄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눈물이라도 더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은 업보의 무게를 더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의 말이 달빛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숨어 살지 않겠다. 자신이 만든 괴물 마동철과 천마파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자신이 파괴했던 만큼 더 많은 것을 살리는 데 바치겠다고. 권도율의 생존 소식은 마동철을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천마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리산을 이잡듯 뒤졌다. 마침내 비로함의 위치를 파악한 그는 수백 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산을 에워쌌다. 권도율,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지 말고 당장 튀어나와. 마동철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놈이 안 나오면 이 절간에 불을 질러 저 비군인연과 함께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암자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권도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내가 나가겠소. 미쳤습니까?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해인 스님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니, 나가야만 하오. 나 때문에 당신의 안식처가 이 신성한 곳이 더럽혀지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저놈은 내가 만든 내 죄의 증거야. 내 손으로 거둬야만 해. 권도율은 해인 스님의 어깨를 잡았다.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의 나는 어제의 권도율이 아니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암자 밖으로 걸어나갔다. 해인 스님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119와 112에 전화를 걸었다. 암자 마당에 홀로 선 권도율을 보고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옛 보스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왔구나, 마동철. 이제 와서 목숨이라도 구걸하러 나왔나? 마동철이 비웃으며 칼을 뽑아들었다. 아니, 너를 용서하러 나왔다. 권도율의 말에 마동철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원들이 당황했다. 내 죄,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내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 그러니 너도 그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너라. 개소리 집어치워. 죽여. 마동철의 절규와 함께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권도율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싸움은 파괴가 아닌 구원을 위한 몸짓이었다. 그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 칼날을 손으로 잡았고 주먹을 가슴으로 받았다. 그는 온몸으로 부서져가며 자신을 향한 모든 증오와 폭력을 끌어안았다. 그의 자비로운 폭력 앞에 조직원들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전의를 상실했다. 마침내 권도율은 피투성이가 된 채 마동철의 앞에 섰다. 이제 끝났다, 동철아. 왜 날 죽이지 않는 거야? 마동철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권도율은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를 죽이면 나도 너와 똑같은 놈이 되니까.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천마파는 괴멸했고 마동철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권도율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출동한 경찰들 앞에 피 흘리는 몸으로 서서 두 손을 내밀었다. 내가 천마파의 권도율입니다. 그가 체포되어 산을 내려가는 길, 그는 마지막으로 비로함을 돌아보았다. 해인 스님이 그를 향해 눈물 흘리며 합장하고 있었다. 권도율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인왕의 탄생이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지리산 비로함의 해인 스님은 이제 온화한 미소와 깊은 지혜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큰 스님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이 된 옛 부하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진홍의 계곡 사건의 진상이 담긴 기밀 해제 문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사건의 주원인이었던 AI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이 무기 로비스트와 결탁한 방산업체의 고의적인 은폐 때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세상은 그녀의 명예를 뒤늦게나마 회복시켜주려 했다. 하지만 해인 스님은 담담히 웃으며 문서를 불전에 태웠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지난 일은 모두 바람에 실어보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같은 시각 교도소에서 1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한 남자가 있었다. 권도율. 그는 더 이상 암흑가의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감옥에서 법과 철학을 공부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부산 외곽의 작은 공업지대였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자활센터를 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거울 삼아 길 잃은 어린 늑대들에게 주먹 대신 용접봉과 망치 잡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봄날 해인 스님은 벚꽃이 만개한 하동 쌍계사 심리 벚꽃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벚꽃 찐빵을 나누어 먹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권도율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천천히 다가가 길 한가운데서 마주섰다. 오랜만입니다, 스님.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거사님.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봉사했다. 해인 스님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명상과 치유의 공간을 열었고, 권도율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삶의 기술과 희망을 가르쳤다. 그들은 때때로 지리산의 차밭에서 만나 세상의 아픔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길을 격려했다. 어느 달 밝은 밤 해인 스님과 권도율은 비로함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고요히 떠있는 지리산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 평범한 연인으로 한번 만나볼까? 권도율이 장난처럼 물었다. 해인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생의 인연은 다음 생에 물어야지요. 우선은 이번 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저 고요한 달빛 아래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앉아 있을 뿐이었다. 무쇠의 눈물은 멎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자비의 꽃이 피어났다. 이제 지리산의 달빛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걸어갈 새로운 길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보다 깊고 운명보다 강한 구원의 이야기였다. 영원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